그러면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네네. 금리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게 최대 화두인 것 같은데 네. 그 지난 FOMC에서 한 4% 중반까지 얘기가 나오고 네. 최근에는 뭐 5%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저 금리 어떻게 보세요? 이 금리에 대한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은 분명히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저보다는 이런 그 지표 관련해서 보다 더 전문성을 가지신 분의 그 의견을 전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미국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손성원 그 박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물어봤거든요. 네. 참고로 이제 손성원 박사님은 미국에서 이제 경제 예측을 가장 잘하는 전문가로 여러 번 선정되신 분입니다. 아 그래요? 예. 미국 그 언론에서요? 네네네. 와. 손 박사님이 말씀하시기는 금리는 아마 4.5% 수준까지는 오를 걸로 보는데 5%가 넘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리를 올리면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는데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이제 상당하기 때문에 연준의 입장에서는 이 물가도 중요하지만 이 물가하고 경기 침체를 이제 둘 다 저울질해야 되는 입장이라 5%는 넘기긴 어려울 거다. 사실 이런 입장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 딜레마가 생겨나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제 생각입니다. 네. 그 이창용 하는 총재는 그 우리나라 최종 금리 수준이 뭐 3.5% 수준 될 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미국이 최대 5% 근처까지 금리를 올리면 아마도 우리도 이제 금리를 더 올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여기 우리 경제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인플레에 대응하고 달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금리를 우리도 올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가계 부채 문제를 생각하면 이제 금리를 올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은행과 이 기재부의 입장이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는 쪽이고 기재부는 금리를 올리지 않는 쪽인 거죠. 그래서 만약 이제 금리를 올리지 않아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이가 커질 경우에는 우리나라 달러가 빠져나가면서 이제 환율이 폭등할 거고 그렇죠. 더 나아가서 이제 외환위기까지로 번질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는 외환위기까지는 IMF와 같은 위기까지는 이제 오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 취약계층이 이제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거고 이는 그 또 다른 그 경제 위기의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는 사실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지금 화면을 보시면 2019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그 연간 거래되는 외환 규모는 1,647조 달러인 반면에 세계 상품 교역량은 25조 달러에 불과합니다. 즉 외환 거래액의 약 1.5%만 실물과 연계되어 있고 나머지 98%는 자본 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무역 거래가 상대적으로 큰 나라이긴 하지만 총 자본 거래에서 총 무역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5.8%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무역 거래 금액이 크다 할지라도 총 자본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적습니다. 그만큼 이 투기 자본이 환율 변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네. 환율 변동은 이제 단기적으로 그 치고 빠지는 자본 거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경제의 펀더멘탈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 금리 차이가 벌어지게 되면 외화가 유출되고 환율이 폭등할 것인데 이것이 투기 자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외환위기까지는 몰라도 그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코로나19 때 그 우리나라 경제가 그 2020년 3월이죠. 얼마나 심각했냐면 9개월 남은 대한항공 채권이 30%의 금리가 붙어도 외국에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한국물이라면 금리 수준과 관계없이 외국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한국에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되면 금리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그 원금에 대한 이 그 염려가 생기기 때문에 30%를 준다고 해도 아예 관심이 없었던 거죠. 와, 그렇군요. 네. 자,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이제 금리를 올리지 않았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말씀드린 건데요. 그 외화 유출과 이에 따른 환율 폭등이 이제 염려된다는 것이었는데, 자, 이번에는 금리를 올렸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단기 외채 비율이 38%로 IMF가 정한 100%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아시아 평균인 그 125%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은 부채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부채가 적어서 괜찮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지만 이 가계부채 문제로 넘어가면 굉장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2021년 말 기준으로 해서 GDP의 106%로 주요국 중에서 GDP 대비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비교 대상 국가인 43개국에서 4위고요.
미국이 78%, 일본이 69%, 독일이 57%, 중국이 62%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실상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축소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통계 자체가 106%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데 네. 이거 자체가 이제 축소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첫째, 개인 사업주의 부채가 그 기업 대출로 분류돼서 가계부채에서 빠졌습니다. 둘째는 이제 임대 보증금 채무가 사적 채무라는 이유로 역시 이제 그 가계부채에서 빠졌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다 가계부채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그 예를 들면 치킨집을 하나 여는다고 했을 때 그 치킨집 창업 비용을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치킨집을 여는 사람은 개인 사업자를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돈을 빌리는데 그걸 기업 대출로 잡는 이걸 기업 대출로 잡은 겁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예, 실제적으로 이거는 가계 대출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 이제 기업 대출로 잡혔는데 사실상 이런 건 다 가계 대출로 봐야 되는데 이 규모가 무려 1,870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 보증금 부채도 빠졌는데 이것도 엄연히 이제 개인적으로 갚아줘야 되는 부채이기 때문에 이것도 가계 부채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사적 채무라는 이유로 뺐는데 이게 996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것들을 모두 가계 부채에 포함을 시키면 우리나라 가계 부채는 GDP 대비 153%로 이 44개국 중에서 단연 1등이라고 합니다. 와, 네. 이게 그럼 거의 진짜 한 3,000조가 더해지는 거예요. 엄청난 돈인 1등으로 거죠. 올라가는 1등으로 올라갑니다. 와. 그래서 아까 이제 GDP 대비 통계상으로 106% 이것도 압도적으로 높다 그랬는데 뭐 153%면 이거 엄청난 거죠. 아, 진짜 위험한 거구나. 그래서 이제 보면 최근 정부에서 이제 자영업자 뭐 원금 탕감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분노를 하는데 그렇죠. 뭐 성실하게 갚은 사람은 뭐 바보냐 호구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불공평하다는 건데 근데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뭐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사실 이런 거를 시행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2008년 리먼 사태가 터졌을 때 미국에서 그 월가에다가 대규모 세금을 투입해서 그 월가를 정상화 시켰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에 반발한 시민들이 뭐 Occupy the Wall Street 해가지고 뭐 월가를 점령하라 막 이런 시위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미국에서 이렇게 세금 투입을 해서 월가를 정상화시키지 않았다고 하면 훨씬 더 큰 문제가 생겼을 거고요. 사실 그래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제 우리 정부가 자영업자의 원금 탕감 정책을 내는 것도 사실 그런 면에서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계부채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이게 걷잡을 수 없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가계부채의 사태의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우리 경제에 커다란 폭탄으로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주제에서 벗어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금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아무리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미국의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는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그래야 이 환율 폭등, 외환 유출을 막을 수 있다.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3.5%를 넘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그 가계부채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사실 인기가 없는 정책이다 보니까 네. 사실 차일피일 미루는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든 아무리 인기 없는 정책이라고 해도 이거는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금리 때문에 특히 이제 부동산 네. 쪽에서도 좀 문제가 발생될 수 그렇죠. 있다라는 우려 목소리가 맞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예. 여기서 만약 5% 가까이 올리면 또 따라간다고 하면 네. 그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질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정말 그 관계자분들이 더 주의를 기울여서 네.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예. 진행을 해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인기 있는 정책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 인기가 없더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거는 해결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금리가 네. 5%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4.5에서 5% 사이 요 정도까지 간다고 했을 때 그 금리의 정점 네. 그거는 좀 언제쯤이라고 보세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도 이제 그 손성원 박사님한테 한번 손성원 여쭤봤는데 네. 손 박사님께서는 인플레가 2023년에 잡힐 걸로 봤고 금리의 정점은 그래서 내년 상반기로 그 예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이제 금리의 정점에 도달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연준에서는 이제 경제 상황에 따라 금리를 뭐 좀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를 이제 결정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심해지면 금리를 좀 이제 내릴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상당 부분 그 금리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요. 이제 인플레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연준이 이제 2% 네. 뭐 수준까지 내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손 박사님한테 여쭤봤더니 2%까지 내리는 거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 예, 실제로 그렇게 되긴 어렵고 아마 4% 수준까지는 떨어뜨리지 않을까 사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아, 그러셨군요. 네. 그 손성원 박사님 네. 잠깐 이분 여쭙고 싶은데 네. 이분이 아까 그 경제 예측에서 네. 대단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네, 네, 네. 좀 어떤 분이신지 조금 더 예. 설명 가능하실까요? 그 손 박사님은 미국에서 경제 예측을 이제 가장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서 네. 그 향후 그 경제 전망에 대한 자문을 구할 때 미국의 방송사나 신문에서 단골로 어김없이 이제 찾아서 물어보시는 분이고요. 네. 그 이분이 젊었을 때는 이제 미국 백악관에서 그 이그제큐티브 어드바이저니까 이제 미국 뭐 대통령 경제 수석 정도를 하신 분인데요. 그래서 미국 경제 관련 정책을 그 당시에 이제 입안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일이 이제 미국 대통령 경제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A4지로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이제 1대1로 앉아가지고 대통령한테 경제를 가르치는 거였죠.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대통령의 경제 선생님 하셨었고요. 예. 그러니까 정확한 시기는 이제 생각 안 나는데 2000년 경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KBS에서 다큐로 이 손성원 박사 특집을 한번 만들어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걸 봤는데 그때 이제 1980년대 한참 미국이 이제 1980년대 이후에 일본한테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할 때를 넘어서 미국 경제 호황으로 이제 들어섰던 그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큐를 보니까 미국 경제가 호황을 누리게 된 것이 손성원 박사 힘이 굉장히 크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 이제 연준 의장은 금리를 높게 갖고 가야 한다는 정책을 폈고 그 반대편에서 이제 금리를 낮춰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던 사람이 이제 이 손성원 박사님이었는데 그 이 둘 간의 금리 경쟁이 굉장히 뜨거웠던 모양입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손 박사님이 금리를 낮춰야 된다는 이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이제 금리를 낮췄던 것이 미국 경제 호황의 원인이다. 사실 그 이런 진단을 미국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예. 타임즈에서 뽑은 미국을 움직이는 백인에 뽑히신 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과 38살 때 미네소타 대학 총장에도 예, 선출된 적이 있었고, 미국 웰스파고 은행 수석 부총재 이제 오랫동안 하셨고, 네. 이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금리의 정점이 이제 그때 즈음이라고 네, 네, 네. 하셨어요. 내년 상반기. 네. 그러면은 이게 주식 투자를 투자적인 관점에서 그 금리의 정점 이것과 연관해서 많이들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이런 경우는 보통 뭐 정답은 없겠지만 네, 네, 어떻게 맞습니다. 언제 네. 이렇게 먼저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 당시 딱 그걸 보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다 네. 완전 돌아선 다음에 아 이제 더 이상 안 올리겠구나 확인을 한 다음에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금리 제 생각에 이제 금리가 5%를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금리 때문에 주식이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예, 이미 이제 그 수준까지는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금리가 5% 넘어가면 이제 또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선반영 되니까 주식 투자를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문제는 간단히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 요거가 이제 이게 이제 2018년 미국 주식시장인데요. 계속 그 하락을 하던 주가가 2018년 12월 21일에 바닥을 찍은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로부터 7개월 후에 정고점을 넘어섰는데요. 2018년 12월 21일에 왜 바닥을 찍었냐면 이제 그때 미국 연준에서 통화 긴축을 완화할 수 있다는 신호를 이제 시장에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그널을 준 날이 바로 바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적인 측면에서는 이날도 금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금리를 올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통화를 갖다가 좀 긴축을 완화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줬다. 사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금리가 정점에 언제 도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연준이 어떤 시그널을 주냐가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준에서 통화 정책을 그 완화하겠다는 시그널을 줄 때가 바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이제 상황이 매우 복잡하게 얽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제 어떻다 이런 걸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제 아무도 예상을 못한 시기에 갑자기 연준에서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시그널을 내보냈다. 그럼 그때가 바닥일 거고요. 연준이 시그널을 내보낼 때가 바닥일 거고. 그런데 만약 월가에서 통화 그 정책을 그 완화할 것이라는 시그널을 내보낸다. 이렇게 예측을 하면 이제 이거는 연준의 시그널과 관계없이 그 예측을 하는 그때가 이제 바닥일 거고. 근데 만약에 월가에서 그 통화 완화를 예측해서 지수가 올랐는데 또 월가가 또 다른 반대의 행동을 한다. 그럼 또 주가는 떨어질 거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저는 금리보다는 연준의 시그널이 더 중요하다.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시그널이 나오기 몇 달 전에 주식을 사야 된다. 뭐 이거는 맞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도 경우 이수가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수익이 좀 줄어들더라도 연준에서 긴축 완화의 시그널이 나온 후에 그 매수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 긴축 완화의 시그널이라는 거를 좀 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이렇게 언급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자 내년에 금리를 어디까지 올리기로 했다. 근데 연준에서 이제 요번에 금리를 올리면서 뭐 거기까지는 올릴 필요가 없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사람들이 다 지금 뭐 예를 들면 0.75 오를 것이라고 했는데 뭐 갑자기 0.5만 올린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 식으로. 네. 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게 긴축 완화의 시그널이 금리 인상, 뭐 혹은 뭐 금리 인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과 이제 맞물려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아무튼 4.5 정도까지는 이미 반영된 것 같고, 네. 5% 이상은 반영이 안 된 거라서 네.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금리적인 측면에서는 뭐 어느 정도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씩 투자를 해도 괜찮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립식으로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고, 계속 하고. 근데 이제 한 방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기회를 보시는 분들은 기다려야 되는. 예, 기다렸다가 좀 안전하게 그 연준에서 이 금리 이 통화 정책에 대한 그 완화의 시그널이 나올 때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아직 그 긴축 완화의 시그널이 이렇게 확실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한 네. 방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네, 리스크가 네. 크니까 네, 네, 네. 그럴 수 있겠군요. 네. 그러면요, 대표님 좋게 보시는 섹터 네. 주식이 궁금합니다. 만약에 적립식으로 사간다고 네. 했을 때. 저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낙폭과대가 좋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떨어진 주식들이 오를 때는 제일 빨리 오르니까. 근데 뭐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과 같이 자산 시장이 위축될 때는 뭐 장기적으로 어떤 스토리만 가지고 뭐 이게 오르는 것들 사실 그런 것들 막연히 좋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런 것들보다는 당장 눈에 뭐 어떤 성과가 나오는 그런 기업들이 더 좋다는 것도 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근데 이제 요즘은 IRA 관련주가 또 좋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뭐 2차 전지 관련 뭐 삼성 SDI나 뭐 포스코 케미칼 뭐 또는 해상풍력, 뭐 LS 뭐 이런 것들인데 태양광 관련주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좀 궁금한 게 삼성 SDI 언급해 주셨는데 LG 엔솔은 안 되나요? 저는 SDI가 더 저평가되어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거든요. 저평가로 봤을 때는. 예. 대형주에서 제가 하나 좀 여쭤볼 게 그 네이버 카카오 있잖아요. 그 네이버 카카오가 정말 주가 많이 떨어지고 카카오 같은 건 막 불도 나고 막 이랬었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예.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는 좀 어떻게 보세요? 예. 근데 저는 이제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맥락인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카카오는 그 웹툰을 제외하고는 이제 국내의 사업에 머무르는 반면에 네이버는 이제 그 점차 사업이 글로벌화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네이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최근에 네이버가 그 미국 그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인수하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 표면적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 중고 거래 플랫폼인 포시마크를 비싸게 인수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시티증권에서 이제 매도 그 의견을 내면서 이제 특히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매도하고 공매도가 나왔던 것이 원인인데요. 자, 이제 그러면 제가 네이버를 저는 사실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이버가 포시마크라는 이 중고 거래 사이트를 인수했다고 해서 뭐 미국의 당근 마켓이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너무 비싸게 샀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이제 목표 주가를 낮췄는데요. 자, 한번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애널리스트들이 이 거래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사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애널리스트들이 이 포시마크라는 기업에 대해서 또 얼마나 알겠습니까? 저는 별로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거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네이버의 CEO입니다. 그런데 그 네이버의 CEO가 이 거래에 대해서 상당히 낙관적인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애널리스트를 믿는 것이 아니고 네이버 CEO를 믿어야 됩니다. 즉 네이버 CEO를 믿으면 이런 것들은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고 믿지 못하면 주식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에서는 그 거래가 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파악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 회사의 CEO를 믿을 만한지 믿지 못하겠는지 사실 그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거래에 대해서 알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런 면에서 CEO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이버 CEO가 그 한 말을 잠깐 보겠습니다. 작년에 그 매출이 그 포시마크의 20%에 불과한 디밥이라는 회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게 이 디밥이라는 회사도 16억 2천만 달러에 인수된 만큼
네이버가 푸시마크를 16억 달러에 인수한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고 외국에서는 이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인 평가를 한다. 사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디팝이라는 업체가 매출이 푸시마크의 20%에 불과한데 네이버가 푸시마크를 그 같은 가격에 인수했다고 합니다. 너무 잘 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 거래는 잘 된 거다.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푸시마크는 4억 달러 현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회사의 인수가는 12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7천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더 싸게 산 셈이 되는 거고요. 최수연 대표는 이제 리셀 중고시장 규모가 2026년에는 312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현재는 시장의 태동기고 그래서 매우 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즉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수연 대표는 네이버가 신규 사업에 진출할 때 두 가지를 고려하는데 첫째는 글로벌인가, 둘째는 그 분야에서 1위를 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고려한다고 합니다. 근데 포시마크는 이 두 가지에다 부합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2026년이면 312조 원 규모로 성장을 하는 분야에 1조 7천억 원을 주고 그 업계 1등 업체를 샀다. 과연 그 애널리스트 말대로 이것이 굉장히 잘못된 의사결정인가. 근데 만약 최수연 대표의 말대로라면 그렇게 잘못된 의사결정은 아닌 것 같다. 사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럴 때 이 거래가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판단을 하려고 하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네이버의 경영진을 믿을 것인지 믿지 못할 것인지 그거를 판단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는 네이버가 사업을 아주 잘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네이버의 경영진을 믿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삼성전자의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83년 2월 8일에 그 삼성그룹의 이병철 선대 회장께서 그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진출한다는 그 유명한 그 독교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 뉴스를 접한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어떻게 할까요? 살까요? 팔까요? 삼성전자 주식은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삼성전자 주가를 찾아보진 못해서 삼성전자 주식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그 뉴스가 지금 나왔다. 그럼 삼성전자 주가는 아마도 하한가 근처로 떨어졌을 겁니다. 예.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은 삼성전자 망한다고 난리 폈을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 1983년도 도쿄 선언을 통해 삼성그룹이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아마 삼성그룹의 임원들이 찬성하고 우리나라 정부도 찬성해서 환영했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사실상 그 반대입니다. 삼성그룹 임원들 100%가 전부 다 반대했습니다. 아, 실제로요? 네. TV 하나도 못 만드는데 무슨 반도체냐. 반도체를 만드는 건 시기상조고 위험하다고 모두 다 반대를 했고요. 삼성그룹 내에서 반도체 사업에 성공한다고 믿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회장 단 두 명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그 믿음을 가졌고요.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도체에 뛰어들면 삼성그룹이 망할 가능성이 큰데 그럼 우리 경제가 망한다고 그 반도체 사업 포기하라고 도시락 싸들고 말렸을 정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인텔은 삼성 이병철 회장을 과대망상증 환자라고 비웃었고요. 일본 미쓰비시 연구소는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없는 5가지 이유라는 이 굉장히 유명한 보고서입니다. 유명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작은 내수시장, 취약한 관련 산업, 부족한 사회간접 자본, 삼성전자의 열악한 규모, 빈약한 기술 이 5가지를 성공할 수 없는 요소로 꼽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반도체 없는 삼성전자는 생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자, 이병철 회장이 도쿄 선언을 했던 1983년도로 돌아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에 뛰어든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하는 건 제 생각입니다.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아니고 삼성전자의 CEO를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즉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회장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판단을 그냥 무조건 뭐 직관적으로 나는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그동안 어떻게 사업을 해왔는가 사실 그거를 보면 되거든요. 삼성전자는 1969년 창업 이래로 굉장히 어려운 여건 하에서 사업을 성공시켜 왔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전자회사는 LG전자입니다. LG전자의 과거 이름은 금성사고요. 금성사는 1958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1959년에 국내 최초로 골드스타 A501이라는 라디오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라디오가 기술 수준이 워낙 취약해서 이게 그냥 끊임없는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카멜레온 라디오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왜 그러냐면 라디오를 사가지고 이렇게 그 햇볕을 쬐면 색깔이 변해버립니다. 라디오가. 예. 이게 햇볕 때문에
그 껍데기가 심지어 바뀌어가지고 그 정도였는데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은 아무도 LG 라디오를 사지 않고요. 그래서 거의 부도 직전까지 갔는데 소비자들이 이제 품질이 좋은 그 미국제하고 일본제만 찾았었고요. 근데 이제 이런 LG전자를 사실 살려준 거는 국가입니다. 국가. 1961년에 5.16 군사 쿠데타 후에 박정희 그 당시 국가 재건 최고의 부의장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LG전자를 찾아갔는데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 곧바로 밀수품 근절에 대한 최고의 포고령을 발표해서 밀수품을 사지 못하게 해버렸고요. 라디오. 밀수품. 예. 그러니까 이제 시중에 당장에 이제 미제하고 일본제가 팔리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런 걸 밀수해서 팔았던 거군요. 네, 다 팔았는데 그걸 아예 근절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그 이제 그러고는 라디오가 LG전자 것밖에 안 남으니까 할 수 없이 LG전자를 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국 농어촌에 라디오 보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LG전자가 살아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인데 그 후에는 이제 국가가 보호해주는 내수 시장에서 이제 나름대로 탄탄대로를 걸으면서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해 갔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1969년에 설립이 됐는데 일본 산유전기의 기술을 이제 이전받아서 제품을 생산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품을 생산하려고 하니까 이 LG전자를 비롯한 국내에 미리 자리를 잡고 있던 이 전자업체들의 반발이 이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제안을 했던 게 생산 물량의 85%는 수출하고 15%는 국내에서 판매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기존의 전자제품들이 15%도 안 된다. 단 한 대도 팔면 안 된다. 사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삼성전자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생산 물량의 100% 전량을 다 외국에 수출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국내에서는 단 한 대도 팔 수가 없었습니다. 와. 근데 그 왜 그런 일이 또 발생됐냐면 그 당시 국내 그 가전 제품의 가격은 국제 시세에 비해서 3배가 비쌌습니다. 진짜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내 제품을 파는 기존의 그 전자회사들은 완전히 폭리를 취하고 있던 상황인데 이런 노다지 같은 시장을 삼성전자가 들어와서 나눠 먹는 게 이제 굉장히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절대 양보를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국내에서는 라디오 한 대도 팔지 못하는 그런 조건으로 이제 허가를 얻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막 설립한 회사가 뭐 좋은 제품을 만들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굉장히 고전을 했고 다른 회사들은 국내에서 파니까 3배의 가격을 받는데 삼성전자는 3분의 1 가격밖에 못 받고 그 좋지도 않은 품질의 제품을 국내에서 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983년에는 이미 우리나라 최고의 전자회사로 삼성전자가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회장은 이미 CEO로서 상당한 역량을 발휘했다. 사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사업에 진출할 때 이렇게 사업을 잘 해왔으니까 삼성전자의 CEO를 믿고서 한번 기다려볼 수 있지 않느냐. 사실 그래서 애널리스트가 뭐 반도체 진출하면 망하네 어쩌네 이런 것보다는 삼성전자의 CEO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를 보고 그걸 판단을 해야 된다. 사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에 진출할 그 뉴스를 접했을 때 이제 겁에 질려 막 주식을 팔기보다는 CEO를 믿고서 장기 투자를 해보는 거. 그러다가 이제 야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럼 그때 가서 파는 거죠. 사실은 이제 저는. 근데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사실상 하늘과 땅 차이인데 결국 그것이 바로 CEO의 차이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거가 있었군요. 네. 너무 흥미로운데요. 예, 제가 그 경영자의 중요성은 회사에 있어서도 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소카가 상장을 했지 않습니까? 소카의 그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누가 물어보길래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거의 사업 자체가 아직도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업 모델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경영자가 능력이 있냐 없냐 이걸로 판단해야 되는 회사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게 경영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김에 제가 넷플릭스에 대해서도 한마디만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그 리드 헤스팅스가 이게 톰 행크스 주연의 그 아폴로 13호라는 영화 비디오 테이프를 늦게 반납했다 그럽니다. 이게 뭐 이렇게 보면서 어디 구석에 처박아 놨는데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막 집안 청소를 하다 보니까 그 테이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일주일이 지났다 그럽니다. 그래갖고 이거 생각이 드는 게 야 이거 또 와이프 바가지 긁을 때 큰일 났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바가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아니 이게 좀 연체리 없는 비디오 대여점을 할 수 없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넷플릭스가 탄생이 됐는데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성공한 회사들은 항상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있으니까. 근데 이제 1997년도에 넷플릭스가 창업이 됐고 이제 4년이 지나서 2001년에
넷플릭스 회원이 전국에 이제 50만 명이 됐는데 이 50만 명은 굉장히 이제 위험한 숫자라고 합니다. 아직 충분하지 않은 숫자고요. 미국에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넷플릭스 사업 모델은 영화나 DVD를 그 인터넷을 통해서 대여해주는 그런 서비스였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모델이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누군가가 이제 신청을 하면 넷플릭스는 DVD나 비디오 테이프를 그 넷플릭스에 빨간 봉투에 담아서 이제 우편으로 보내주면 이용자가 그걸 다 본 후에 반송용 봉투에 담아서 다시 넷플릭스로 이제 반환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었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다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최대의 그 이 비디오 대여점인 블록버스터라든가 또는 디즈니 파라마운트 같은 이런 메이저 스튜디오들이 이런 사업의 가능성을 보고 뛰어들었다. 그럼 넷플릭스는 그대로 망하는 사실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는 굉장히 이제 회원을 빨리 늘려야 그래야 생존할 수 있는 굉장히 급한 상황이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샌프란시스코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이 침투율이 올라가지 않아서 굉장히 걱정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넷플릭스 그 샌프란시스코의 침투율은 2.6%였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지역보다 2배가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샌프란시스코와 이제 비슷한 침투율까지 올린다고 하면 회원이 270만 명에 도달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궤조에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가 침투율이 높은데 그 이유를 알아야지 다른 데도 올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샌프란시스코의 침투율이 높은 이유가 뭘까? 이에 대한 이제 해답을 찾아야만 이제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진들이 이걸 놓고서 계속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진들이 의견을 낸 게 이제 이런 의견들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은 넷플릭스 본사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직원들이 주위의 친척들이나 친구들을 설득해서 가입시켰을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에는 첨단 기술자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에 익숙하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은 부유한 동네이기 때문에 영화를 보는데 돈을 아끼지 않는다. 캘리포니아주는 영화 산업의 본거지다. 이 지역에 영화관들이 많기 때문이다. 뭐 이런 의견을 냈는데 자 모두 다 이제 그럴듯한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의 경영자들은 이제 회의에서 중역들이 모인 회의에서 이제 그럴듯한 의견들을 취합해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제 리드 헤스팅스는 직관에 의해서 잘못된 처방을 내리면 오히려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을 상대로 직접 설문조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소비자들을 상대로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엉뚱하게도 해답은 유통센터의 위치였습니다. 넷플릭스의 유통센터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었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사람들은 빨리 받아본 겁니다. DVD를. 근데 예를 들면 뭐 뉴욕이나 휴스턴 같이 멀리 있는 사람들은 일주일이나 걸리는 거죠. 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신청을 해놓고 잊을만 하면은 이게 배달이 되니까 이게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신속함이 사업의 핵심임을 이런 중역들 회의를 통해서가 아니고 이제 직접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이제 경영진들은 아무 누구도 이런 거를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이 이유를 찾아냈고 사실 그것은 바로 이제 이 리드 헤스팅스라는 경영자가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LA 유통센터를 건립하니까 LA에서 곧바로 침투율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전국에 56개의 유통센터가 설립되자 회원수가 2천만 명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그래서 오늘의 넷플릭스가 있게 된 겁니다. 네. 예, 저는 이게 직관에 의한 의사결정을 배격하고 사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소비자의 니드를 직접 파악하는 이 CEO의 결정이 지금 넷플릭스를 있게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다른 업체에 따라잡혀서 아마 넷플릭스는 사라졌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바로 저는 경영자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이게 직접 조사가 CEO에 해당된다면 약간 이렇게 직관에 의해서 하는 사람들이 약간 애널리스트 같은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일단 또 하나 재밌는 걸 읽었는데 그 클래식 음악 이렇게 그 교향악단에서 관객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뭐 팝 연주도 하고 모두 막 다 하는데 관객이 늘질 않는 겁니다. 왜 그러는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의견을 냈죠. 그래서 더 친숙한 뭐 음악을 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이유가 뭔가 하고 이제 거기서도 이제 또 소비자 설문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제는 주차장이었습니다. 주차장이 불편해서 안 온다. 네. 사실 그런 것들은 전혀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래서 그 소비자를 직접 조사하고 현장을 직접 조사하고 사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그 손성원 박사님 말씀을 드렸는데 손 박사님이 이제 그 미국에서 가장 그 정확하게 경제 예측을 하는 이유가 뭔가를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책상에서 모든 통계 자료를 가지고 정확히 이렇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측을 한 다음에
그걸 갖고서 현장을 간다 그럽니다. 아. 현장 관계자들을 다 만나서 그거를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를 들은 다음에 그 숫자를 보정한다 그럽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의 숫자가 정확하다. 사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현장이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와. 생각합니다. 예. 네. 그죠. 또 그런 통계 자료 준비 없이 현장에 가면은 또 그렇죠. 어떻게 되는지 또 예. 가늠을 또 할 수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예, 뭐 저희 같은 사람이 아무리 현장 가면 뭐 하겠습니까? 사실 모르죠. 예. 아닙니다. 네. 아, 그렇군요. 예. CEO의 중요성. 그래서 음. 그 이제 말씀드리자면 그 포시마크를 인수했는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애널리스트들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 네이버가 이걸 잘 인수했는지 애널리스트들도 이제 모르겠는 우리하고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과거에 네이버의 경영진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했는지 정확한 판단을 해왔는지 돌아보고 그렇다고 생각하면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가다가 이거는 잘못한다 그러면 사실 좀 손해보더라도 그때 가서 파는 게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 경영진을 믿는 건 아니니까 네이버의 사업 구조를 한번 제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첫째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그 미래의 전망이 굉장히 밝은 분야로 손꼽히고 있죠. 아마존이 가장 큰 돈을 버는 분야도 클라우드고 과거의 황제주의였던 마이크로소프트를 회생시킨 것도 클라우드고요. 클라우드는 매년 20% 이상 성장하는 고성장 분야고요. 향후 반도체가 업그레이드되고 자율주행이 시행되면 이 클라우드가 핵심 축이 되고요. 네. 그 미래셋 박현주 회장은 이제 네이버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투자자 중에 네이버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이버는 우리나라 클라우드 산업의 선두업체입니다. 자, 둘째는 웹툰입니다. 웹툰은 이미 네이버가 세계 1위 업체입니다. 전 세계 110개국에서 1등입니다. 사실 미국, 유럽, 동남아는 물론이고 이제 남미에서도 선풍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고 그래서 네이버는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 지배력을 가진 그 웹툰 플랫폼으로 확실히 자리를 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셋째로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일본 사업인데 제가 좀 복잡해서 이제 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일본에서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의 지분을 가진 A홀딩스가 있고 그 밑에 65%의 지분을 가진 Z홀딩스가 있죠. Z홀딩스 밑에는 일본 최대의 모바일 플랫폼인 라인이 있고 검색 엔진 야후저팬이 있고 전자상거래업체인 야후쇼핑과 조조가 있고요. 또 네이버와 라인이 공동으로 인수한 그 일본 최대의 음식 배달 업체 데마에칸이 있고요. 데마에칸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배달의 민족과 같은 결국 1억 명의 사용자를 가진 모바일 메신저, 전자상거래 플랫폼, 페이먼트, 금융으로 이어지는 거대 플랫폼을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공동으로 지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 4차 산업의 핵심들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성장성은 크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제페토가 있죠. 제페토는 네이버의 자회사인 네이버 Z가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적 유저가 3억 명을 넘어섰고 90% 이상이 해외 가입자입니다. 그 다섯 번째 이제 테크핀 업체 네이버 파이낸셜이 있고요. 페이먼트 시장을 세대별로 나누면 1세대는 현금, 2세대는 신용카드, 3세대는 QR코드, 4세대는 암호화폐 이렇게 된다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신용카드가 2세대고 이제 중국은 그 3세대 QR코드를 사용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뭐 거지도 QR코드로 뭐 동량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이라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제 향후 신용카드의 상당 부분이 QR코드로 넘어갈 건데 QR코드로 넘어가면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 시장을 양분할 거고요. 왜냐하면 다른 경쟁자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들 아시는 네이버 쇼핑이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는 쇼핑에서 이윤을 창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발생하는 이익을 모두 고객에게 돌려주는 이제 그런 그 정책을 취하기 때문에 사실 다른 이커머스 업체가 제공할 수 없는 수준의 그런 베네핏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냥 자 쿠팡에서 그냥 물건을 사는 거하고 네이버를 통해서 쿠팡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네이버를 통해서 쿠팡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물건값이 더 싸다 그럽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들어가면 이제 쿠팡에서 네이버한테 보상을 하는데 네이버는 그 보상을 갖지 않고 소비자한테 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통해서 쿠팡으로 들어가면 물건값이 더 싸다 그럽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만약에 네이버 쇼핑이 이윤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면 회사 이익에 큰 기여를 할 것이고요. 그 외에 이제 검색 엔진 분야에서 네이버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 다들 아는 거고 또 하이브와 공동으로 콘서트 플랫폼 운영하고 있고 AI, 로보틱스, 자율주행, 모빌리티 그리고 동남아에서도 모바일 메신저인 라인이 성공하고 있고 대만에서 1등이고 이를 바탕으로 동남아 현지 금융업에서 진출해서도 성공적으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암호화폐 관련해서도 큰 성장을 이룰 거고 사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볼 때 네이버의 성장성은 충분하고 현금 창출 능력도 뛰어나고
재무적으로도 별 문제가 없고 국내 사업이 치우치지 않고 충분히 글로벌화가 되어 있고 사실 그런 점에서 네이버는 긍정적이다. 그래서 저 같으면 이제 네이버를 좀 보유하고 계속 사실 좀 저는 어차피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지켜볼 생각입니다. 예. 뭐 말씀을 들으니까 네이버 사야겠는데요.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서 사실 네. 저는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이제 네이버에 대해서 난 그 좋은 얘기를 많이 해서 이제 뭐 또 제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또 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이제 좀 마음이 좀 무거운 점이 있는데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네이버는 저는 10년이고 20년이고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10년이고 20년이고 물 타는데 자신 있습니다. 저는. 그래 그 정도예요. 네. 혹시 그러면 네. 이런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이버랑 구글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서 네. 네이버 살 때 그냥 구글 사는 게 낫지 막 이런. 그러니까 이제 그 시티뱅크 아까 그 시티증권인가요? 거기서 이제 그런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그래요? 뭐 구글은 뭐 저기 PER이 11인가 뭐 그 정도 되고 네이버는 20이 넘어갔는데 네이버가 구글보다 더 과대평가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했는데 저는 모든 거는 성장성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장성이 크면 PR이 높아도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시티 그 증권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구글이 성장성이 클 것 같으세요? 네이버가 성장성이 클 것 같으세요? 저는 네이버가 훨씬 성장성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왜냐하면 구글은 이미 전 세계에 다 뻗어가지고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미 지금은 굉장히 큰 회사지만 더 이상 성장할래야 크게 성장할 분야가 없습니다. 근데 네이버는 사실상은 이제 곧바로 외국으로 진출을 하는 단계지 않습니까? 아까 푸시마크 같은 거 이제 인수를 했다고 했는데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에 뛰어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이버는 국내를 하다가 이제 해외로 본격적으로 진출한 상태고 그러면 아직도 커다란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장할 가능성은 네이버가 훨씬 크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PR이 용인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대표님, 네. 이런 지금과 같은 때에 네. 자산 투자, 또 자산 투자 가이드라는 책을 써주셨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식 투자를 해야 되나? 아니면 은행에 맡겨서 네. 예금이자도 높은데 네. 받아야 되나? 보니까 거의 6% 수준이더라고요. 그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이제 저는 자산 투자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그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는 거.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증권사에서 계좌를 만들려고 하면 여기 잠깐 보시면 이렇게 투자 성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합니다. 총 7개 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투자자가 선택하는 답에 따라서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등 5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점수가 20점 이하면 안정형이고 80점 이상이면 이제 공격투자형 이렇게 되는데요. 이 질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만약 투자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감수할 수 있는 손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사실 이걸 묻는데요. 당연히 배점도 이게 가장 높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 원금은 보존되어야 한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기대 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에 비해서 그 24.9점의 점수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면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 원금은 보존되어야 한다라고 답한 사람은 저는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런 사람이 만약 주식 투자를 한다. 뭐 주위에 휩쓸려서 그럼 어떤 일이 발생되냐 하면 한 20%만 손실을 보면 이제 멘붕이어 버립니다. 그래서 또 금년과 같이 종목마다 50%씩 막 떨어지게 되면 이게 일손도 안 잡히고 본업에 지장이 오게 됩니다. 떨어지는 주식 시세를 보면 이게 그냥 우울해지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짜증나고 그래서 결국은 제 생각에는 한 30% 되면은 어차피 이런 분들은 손절을 해버리게 됩니다. 네. 예. 근데 이런 분들한테 무슨 장기 투자가 어떻고 회사가 회사의 본질 가치 어떻고 이런 얘기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은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피터 린치는 주가 하락은 놀랍거나 특별한 일이 아니고 일상적인 것이다. 사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듯이 주가가 상승하면 하락이 오는 건 당연한 거다. 근데 투자자가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고 해서 짜증을 내면 사실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락장을 견디지 못하는 분들은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 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워렌 버핏이 50% 하락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주식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금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은 마침 지금 은행금리도 높아졌고 하니까 사실은 그 예금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축은행 같은 경우 6%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반대로 이제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은 일단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그 성향 부분에서 합격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은 주식에서 돈을 벌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 종목을 분석하는 능력이라든가 뭐 거시 지표를 해석하는 능력, 뭐 매도 타이밍 잘 잡는 능력 뭐 이런 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위한 첫째 조건은 인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내는 투자 성향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 성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종목을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나도 인내하는 능력이 없으면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기 어렵다. 그 대표님께서 네. 주식 투자 이렇게 오랫동안 연구해 오시고 투자해 오시면서요. 네. 이런 성향이 바뀌는 경우도 있나요? 바뀌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별로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냥 그게 유지가 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구나. 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또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네. 두 명의 투자자가 있는데 네. 주식을 사는데 자, 둘 다 이제 좋은 주식을 샀어요. 성장성이 있는 주식을. 이제 훌륭한 주식을 샀다는 전제를 하겠습니다. 네. 자,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주식을 사자마자 올랐습니다. 음. 근데 B라는 사람은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한참 바닥에 헤매고 있어요. 그럼 돈을 누가 더 잘 벌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뭐 뻔한 질문이긴 한데 네. 저는 주식을 사자마자 주식이 오른 A보다 주식을 사자마자 떨어진 B가 돈을 더 벌 확률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훨씬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누군가 어떤 종목을 매수했다. 사실 그러면 처음부터 큰 금액으로 몰빵해서 들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가진 돈의 일부만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종목이 오르면 좀 더 들어갈 걸 하고 사실 후회하는 경험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딱 샀는데 막 사자마자 상한가 갔다 그러면 이거 더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다들 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투자자들이면 다 이런 경험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뭐 갑자기 샀는데 뭐 10% 올라오면 그냥 팔아버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에 확보한 물량 자체가 얼마 되지 않아서 큰 이익을 챙기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확보된 물량. 네. 근데 어떤 종목을 확신을 갖고 샀어요. 좋은 종목을 공부해서. 근데 그 주식이 떨어지면 물을 탑니다. 근데 예를 들면 뭐 남이 추천해 주는 종목이다. 그래서 자기가 잘 모른다. 그럼 물을 타기가 어렵지만 자기가 스스로 공부해서 찾아낸 주식이다. 이건 확신을 갖고 있다. 그러면 계속 물을 타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물량을 확보한 후에 그 다음에 주식이 오르면 굉장히 큰 돈을 벌게 됩니다. 저는 이런 식의 주식 투자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리는 걸 너무 겁내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이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2017년 12월, 뭐 2018년 1월 이때 이제 2000 최대 700까지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380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때 돈을 많이 번 사람은 2천만 원에 사서 2,700만 원에 판 사람이 아니고 2천만 원에 샀다가 물려서 계속 물을 탄 사람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에 샀다가 2,700만 원에 판 사람은 그냥 그렇게 해서 이익을 챙겼고 2천만 원에 샀는데 자기가 비트코인 되는 확신이 있다. 그러면 이제 물을 타는데 2천만 원에 샀는데 1,800이 되면 물을 타고 1,500이 되면 물을 타고 1,000만 원이 되면 물을 타고 800이 되면 물을 타고 500이 되면 물을 타고 400이 되면 물을 타고 380이 되면 물을 탑니다. 그러다가 이게 8천만 원 넘어갔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야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종목에 대한 스스로 공부가 되어 있고 확신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종목을 잘 골랐다 하면 사실은 너무 이렇게 떨어지고 막 이러는데 이게 물론 본인의 성격인데 그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이면 너무 안절부절할 필요는 없다. 사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투자를 해서 좀 큰 돈을 번다고 했을 때 그런 거가 이제 물량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내가 1,000만 원 넣어서 뭐 20% 올라봤자 200만 원이면 그걸로 뭐 딱히 바꿀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맞습니다. 예. 확신을 갖고 계속 물량을 늘려가는 네. 그게 중요한 과정이군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인내라고 말씀하신 거고. 예, 그래서 인내.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첫째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둘째는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원금에 집착이 강한 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면 실패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뭐 원금이 손해 봐도 그냥 견디시는 분들은 물리더라도 저가의 물량을 계속 확보해 나가면 궁극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큰 돈을 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그 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근데 이제 성향상 중간에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간에. 은행 예금은 또 답답해서 못 하겠고
주식 투자를 할 때 또 50% 손실은 견디지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 이제 사고 파는 어느 정도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너무 하락하면 또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사실 참고적으로 저 같은 사람은 손실을 봐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장기 투자를 합니다. 물려도. 근데 이제 그런 성향을 안 가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한 5일선하고 11선을 이용한 거래를 한번 해보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요. 아, 네. 예, 물론 이제 이것도 그 본인이 공부를 하실 경우인데 이제 제 노하우인데 아마 주식하는 분들 중에 11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11선이 나름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유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이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러려고 하면 이동평균선의 이제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5일선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5일선은 일주일간의 거래를 이제 평균 가격이지 않습니까? 일주일간 거래된 가격의 평균이고 21선을 많이 사용하는데 21선은 이제 거의 한 달간의 이제 그 평균 거래 가격이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이렇지 않습니까? 그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주가가 이동평균선 위에 있으면 이거는 지지선이 되고 근데 반대로 이동평균선이 있는데 이 주가가 밑에 있으면 이제 이게 저항선이 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지지선이 되고 왜 저항선이 될까?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예. 그냥 이유가 있을까니까. 예. 그냥 평균인가?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이제 예를 들면 그 5일선이라고 하면 이제 일주일간의 평균을 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식을 샀는데 사자마자 이제 주식이 올랐으면 이제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네. 막 이제 돈을 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이게 본전 근처로 와버리면 아니 내가 지금까지 돈을 벌었는데 기껏 내가 본전에서 팔려고 내가 이 주식을 산 게 아닌데 지금까지 벌었는데 어저께까지 벌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안 파는 거죠. 안 파는 거죠. 네, 이익을 보고 팔아야지. 그래서 그게 지지선이 되는 거고요. 이제 주식을 샀는데 곧바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심리가 어떻게 되냐면 아 이거 큰일 났다. 빨리 본전만 하면 내가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평균선이 이제 저항선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심리가 가장 강한 것이 최근에 산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1년 전에 샀는데 그럼 1년 전에 산 주식은 그냥 아유 어떻게 되건 좀 잊어먹고 차라리 이제 다시 심기일전해서 그렇죠. 3, 4일 전에 주식을 샀는데 이거는 어떻게 내 손해를 안 봐야지 뭐 이익을 내야지 이제 이런 집착이 강하고 1년 전 거는 조금 잊어먹게 되고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제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게 가장 최근 게 심리를 가장 잘 반영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뭐 21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한 달 평균 비슷하다 이제 의미도 있고 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5일선하고 11선을 이제 그 심리를 가장 잘 반영하는 선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또 하나 예를 들면 그 21선을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 이미 이제 팔려고 하면 꼭대기에서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사실 그래서 쉽게 매도 버튼이 안 눌러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올라갈 때는 21선이 너무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상태라 또 매수 버튼이 쉽게 안 눌러지고 근데 이제 이 11선 같은 경우는 그래도 꼭대기 근처고 바닥 근처기 때문에 이제 버튼이 그래도 편하게 눌러지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5일선하고 11선을 이용하는 가장 큰 장점은 올라가는 주식은 너무 초창기에 팔지 않고 그래서 상승분을 다 먹을 수 있고 떨어지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너무 떨어지기 전에 팔 수 있는 그래서 하락은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는 사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식을 보면 이렇게 프로들 주식을 잘하시는 분들은 어떤 승률이 높다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러면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 10개를 샀는데 9종목에서 이렇게 돈을 번다 이런 거보다는 대여섯 종목에서 돈을 버는 건 비슷한데 이게 초보자들, 아마추어들은 그냥 10% 20% 오르면 싹 팔아버리는 거고 이 프로들은 한번 걸렸다면 끝까지 먹는 되는 거죠. 100%건 200%건 1000%건 한번 걸렸다면 사실 거기서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자 이게 조금 제가 무슨 얘기인지 한번 설명을 제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카카오가 이제 작년에 대세 상승 때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A 지점이 이제 10만 9천 원 5월 14일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을 시작해서 B 지점이 17만 3천 원인데 여기까지 이제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이 수십조 원이나 되는 이제 대형주가 40일 만에 70%가 오르는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위에 지인들 보니까 대부분 상승 초기에 이제 매도를 많이 했더라고요. 한 10% 먹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10만 9천 원에 상승을 시작했으니까 12만 원, 뭐 12만 5천 원
이때 이제 대부분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주식은 이제 그때 매도를 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급등하는 주식은 사실 어디까지 오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카카오는 이제 대형주니까 70% 상승에 그쳤을지 모르지만 중소형주 같았으면 몇백 %가 올랐을 겁니다. 아마. 네. 예. 이럴 경우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5일선이 11선을 뚫고 내려올 때까지 버티라는 거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지점이 C 지점입니다. C. 5일선이 11선을 뚫고 내려올 때까지. 그러면 웬만한 상승분은 거의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너무 낮게 팔아버리는 우를 그 범하지 않을 수 있고요. 이제 이거는 다 반대로 이제 최근 카카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지금 보시면 카카오 최근의 카카오 움직임인데 5일선이 11선을 뚫고 내려갈 때 팔면은 최근 급락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D 지점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손실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5일선과 11선을 이용하면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고 손실은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매수 매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도 있는데 주식 투자는 해야겠고 50%의 손실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방법도 한번 사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누구나 아주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 간단히 소개를 드렸습니다. 아, 네. 그 성향이 되게 보수적이신 분부터 공격적이신 분까지 네.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그러니까 보면 이게 방송이 되는 거 보면은 뭐 본질 가치가 어쩌고 뭐 기다리면 올른다 하는데 그것도 본인 성향이 맞아야 그러는 맞아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게 절대 막 못 견디겠는데 그냥 버티라고 하면 버텨지나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첫째는 성향을 먼저 봐야 된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 맞지 않는 성격이면 아예 그냥 하지 마라. 말고. 예,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워런 버핏이 말했듯이 한 마이너스 50%까지 견딜 수 있는 사람만 주식 투자라고 그렇죠. 예.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주식 투자는 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 공격적이긴 한데 거기까지는 못 가겠고 하시는 네. 분들은 이렇게 예. 5일선, 11선 궁여지책으로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라. 이거 좋은 방법이면 택하고 네. 뭐 그렇지 않으면 뭐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니까요. 예. 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하락을 맞으면서 그대로 다 때려 맞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네. 이런 거 좀 알아두시고 하면 네. 그때그때 좀 손실을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 네네. 네. 아, 지금까지 좀 이렇게 벌어진 일은 이미 좀 이제 엎질러진 물이고 뭐 네. 계좌에 뭐 우리나라 지수로 따지면 뭐 한 30% 정도씩 마이너스가 보통 평균적으로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요. 네. 물리신 분들은 이런 분들이 앞으로 현금 흐름은 한 월 100만 원씩은 들어오는 거예요. 네네. 좀 이게 어떻게 투자를 앞으로 해가면 좀 좋을지.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의 성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성향이 손실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원금 손실이 와도 상당히 이제 그 개의치 않으신 분들은 이제 열심히 물타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으면 이제 사실 원금에 대한 집착이 거의 없는 사람이거든요. 뭐 손해 보면 손해 보는 거지. 사실 이런 성격인데.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저는 이제 매달 100만 원이 생기면 저는 사실 비트코인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이요? 주식 안 사고요? 예, 네이버 저는- 안 사고요? 저는 비트코인에 대한 그 뭐랄까 하여간 그 자산으로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이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 채널에 나와서도 제가 비트코인 몇 번 말씀을 맞아요. 간단히 드렸는데 저는 아직도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아, 그러면은 예. 지금 이미 이렇게 종목 가운데서 얘는 이제 앞으로 가능성이 없다고 애들은 손절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좀 그 현금 하고 또 들어오는 현금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그 한 100만 원 정도 어떻게 보면 소액이라고도 할 수 있기 네, 때문에 네. 좀 미래 성장성이 큰 거에다가 투자하는 게 좋으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예. 근데 이제 이건 제 생각이니까 비트코인이 사실 뭐 굉장히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고 안티들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아니면 뭐 네이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한 세 분류로 나눠서 그래서 가장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저 같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제 비트코인 투자를 하겠다. 네. 그런 거 이제 그 정도는 안 되고 비트코인을 신뢰가 없다. 그리고 이제 좀 약간 보수적이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네이버, 뭐 삼성바이오 뭐 이런 데에다 이제 물을 타는 거고 삼성바이오는 떨어지지도 않았으니까 물 탈 것도 없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뭐 원금 손실을 견디지 못하는 분이면 당연히 6% 이제 예금 넣고. 예금으로 하고 이런 건데요. 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저는 향후에 비트코인이 금의 움직임을 따라갈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점차로 금의 역할을 비트코인이 대체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 피델리티의 그 줄리안 티머라는 분의 트위터에서 제가 갖고 온 겁니다. 금색 그 선이 그 금의 가격 움직임이고요. 까만 선이 비트코인 움직임입니다. 오, 최근에 거의 비슷하네요. 네, 그 비슷합니다. 그래서 향후 비트코인이 금의 궤적을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와. 지금 보시는 차트는 로그 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래프상으로는 완만한 상승인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로그 차트이기 때문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금 손실에 덜 민감하지만 그래도 큰 손실을 견디기 어렵다 이런 분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우량주 이런 거에 투자를 하면 좋고요. 아니면 뭐 지수를 사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낙폭 과대주, 그다음에 IRA 관련주 이런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원금을 전혀 손실을 안 보시겠다 하는 분들은 이제 은행 예금 이런 거고. 근데 그 정도는 아니어도 굉장히 보수적이다 이런 분들은 사실 이제 배당주 그다음에 이제 성격상 그런 분들은 이제 주식을 해야 되면 원금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하지만 또 주식을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은 사실 배당주를 사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네. 근데 이제 배당주도 신문에서 이렇게 추천하는 배당주, 유튜브에서 추천하는 배당주 그냥 사면 안 되고 이것도 자신이 직접 찾아야 됩니다. 사실 그래야 진짜 배당주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한 이 기본적인 지식과 흐름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제가 간단히 하는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지인 때문에 불가피하게 보험을 가입한 게 있습니다. 뭐 누구나 다 그런 경험들이 있지만 연금보험 비슷한 거라고 해서 이제 가입을 했는데 어차피 이제 도와달라고 해서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입해달라고 해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따지고 싶지 않아서 그냥 했는데 5년이 지난 어느 날 확인을 해보니까 해지 환급금이 원금에 아직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확히 제가 4년 10개월을 벌었는데 해지 환급금이 원금의 81.5%. 그래가지고 참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니 눈 감고 이거 배당주 투자만 해도 사실 이것보다 나은데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해지를 해버렸어요. 그걸. 해지를 해서 해지 환급금을 찾고 어차피 보험 붙는다는 생각으로 40만 원 정도를 계속 넣었거든요. 40만 원을 그냥 배당주를 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이 돈을 넣고서 배당주만 사 모으는 거 그런 투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익이 꽤 괜찮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두 가지 종목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응용할 수 있으면 응용하고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냥 무시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하나금융투자, 하나증권에서 지금 이름이 바뀌었는데 작년 3월 29일 금호학에 대한 보고서를 냈거든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 제목이 이제 대세 상승 사이클 도래라는 건데요. 이 보고서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냐면 회사의 배당 성향 가이던스 적용 시 배당금은 최소 8,000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배당 확대도 가능하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자, 제가 그래서 이걸 보고서 이제 금호학 우선주 배당 수익률을 계산해봤더니 최소한 8.7%더라고요. 그 굉장히 높은 배당이 가능한 종목이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 회사의 히스토리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를 보면 배당 성향도 좋고 그리고 업황도 생각보다 호황이어서 배당금이 8,000원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높은 배당을 주면 연말로 갈수록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 하락할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실제로 이 회사는 10,000원이 넘는 배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연말 배당락 전에 주가가 125,500원이었는데 하나증권 보고서를 냈을 당시에 83,200원이었거든요. 주가가. 그래서 만약 이때에 보고서를 보고서 주식을 샀다면 배당 수익률은 12.1%. 그리고 배당을 받지 않고 배당 낙대 매도를 했다면 50% 수익이 났을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그 증권사의 보고서를 잘 보면 거기서 사실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대신증권 우선주 같은 경우인데 리서치 아름이라는 데서 이제 작년 3월 23일에 대신증권에 대한 보고서를 냈는데 이 보고서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동사는 금융주 내에서도 대표적인 고배당주로서 국내 증권사 가운데 배당 성향이 가장 높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에서는 2021년도에 별도 기준 40% 이상을 그 배당 성향을 유지한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그 최소한 40%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시가 배당률이 계산을 해보면 한 10% 정도는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회사가 괜찮나 실적도 봐야 되는데 실적을 보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증권사 애널들도 알아도 이야기 못하는 대신증권 2분기 영업이익 4,500억 굉장히 이익도 좋다는 얘기죠.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고서를 읽고서 배당주 같은 경우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데 결국 대신증권 우선주는 1,450원을 배당했는데 시가 배당률이 11%가 넘었고요. 만약 배당락까지 주식을 보유했다면 37%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증권사 보고서를 읽다 보면 그 배당주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와.
근데 참고로 저는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배당주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금융 당국에서 은행에 배당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취약계층에서는 아무래도 은행의 돈을 상환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그 부실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 이유로 해서 은행 그 금융 당국에서 은행에다가 배당을 자제하라 이런 권고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2020년에 발생했습니다. 2020년 은성수 그 당시 금융위원장은 송년 기자 간담회에서 이제 코로나 만기 연장으로 부실이 이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금융주주나 은행들에게 그런 부분을 생각해 충당금을 쌓고 배당을 자제하라는 이야기를 했다. 사실 이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수록 사람들은 뭐 은행주가 혜택을 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반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은행 금리가 올라갈수록 부실이 쌓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 은행주에는 별로 좋지 않다. 사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도 네. 은행들한테 기업 배당 자제하라고 네, 해가지고 그때 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네네네. 그러면 올해는 좀 좋게 보시는 배당주 없으세요? 저는 이제 사실 올해 배당주로 제가 그 아까 그 보험 해약하고 산 그 거기에다가 SO일 우성주를 포함을 시켰거든요. 아, 네. 예. 제가 산 거는 3월에 샀어요. 아, 일찍 사셨네요. 네, 일찍 샀습니다. 근데 그 당시가 주가가 한 5만 8천 원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계산을 해보니까 뭐랄까 이게 이 정제 마진도 좋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한 18% 정도 나오더라고요. 배당이요? 배당이 올해 예상이 네. 18% 가까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꼭 배당을 떠나서 이렇게 배당이 많이 나오면 안 떨어지거든요, 주가가.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주식시장이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이제 안 떨어지는 주식을 사야 되겠다. 사실 그런 생각을 배당이니까 해서 이제 우선주를 샀는데 그 후로 주식이 굉장히 폭락을 했는데 이거는 아직도 그 가격입니다. 5만 8천 원은 뭐 그 정도, 5만 9천 원 그 정도인데 와. 근데 실제로 이익인 게 중간 배당을 했고. 2,500원씩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말로 갈수록 아마 제 생각에는 한 6천 원 정도는 추가 배당을 할 것 같은데 와.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때 샀다 그러면 시가 배당이란 15% 와. 네.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게 이게 남이 추천해 주는 그런 배당주 말고 본인이 이제 열심히 또 증권사 리포트 보고 찾고 그러면 생각지 못하는 또 좋은 배당주들이 나오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 증권사 리포트가 예. 어떤 분들은 뭐 이거 다 맨날 오른다 그리고 사라 네. 바이 리포트만 있지 그쵸. 뭐 효과가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 지금 들어보니까 대표님 말씀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 그거를 갖다가 믿으면 안 되고 어. 이제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예를 들면 뭐 KTNG 같은 경우에 킹달러 수혜주다 그러면 딱 들어보니까는 일리가 있거든요. 왜냐면 환율이 1,450원, 1,500 넘어간다 그러면 모든 관심이 킹달러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또 그걸 참고로 해서 다른 종목도 찾을 수 있고 이런 경우는 이제 배당 같은 경우도 뭐 이 정도의 배당이 예상된다 하는 건 사실 그런 거는 사라마라가 아니고 사실 자기네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얻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자기가 또 공부해서 이런 거는 배당이 한 10% 이상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뭐 주가가 하락을 해도 전체적으로 지수가 하락해도 이런 것들은 떨어지지 않겠다. 10%가 넘어가면 사실 웬만해서 하락하지 않거든요. 아무리 이게 그 주식시장이 안 좋아도 또 그렇게 하락했다 곧바로 반등합니다. 그런 경우는. 왜냐면 뭐 은행에 넣어봐야 이제 지금은 금리가 좀 올랐지만 2, 3%인데 10% 준다 그러면 그런 돈들이 또 들어오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약세 시장에서는 또 배당주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대표님 지금까지 이렇게 질문을 좀 드려봤는데요. 이 외에도 좀 전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네, 그 유튜브나 뭐 신문들 보면 뭐 주식 사지 마세요 더 떨어집니다. 사실 이런 것들 많죠, 또는 썸네일 요즘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엔 그렇게 달아야 조회수가 더 높대요. 그렇구나. 네, 예. 분위기가. 근데 저는 주식은 물리면서 하는 것이지 바닥을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야. 사실 저도 이제 여기까지 떨어질지는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이만큼 하락했다는 건 손해볼 확률이 점차 줄어든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사 더 떨어지더라도 와. 너무 바닥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사실은 그 지금 단계에서는 매수를 시작해도 단계적으로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좀 큰 돈을 한꺼번에 하실 분 같으면 연준에서 확실한 그 통화 긴축을 완화한다는 신호가 나왔을 때 그때 사는 게 더 안전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계속 주식을 적립식으로 사시는 분들은 뭐 바닥을 너무 찾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사서
계속 이렇게 늘려가면 나중에는 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주신 것들 이렇게 한번 곰곰이 되짚어 보면은 제일 처음에는 본인의 성향을 예, 그게 한번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따져보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뭐 한 번에 들어갔다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 네, 분할로 산다고 하면 충분히 싼 가격이고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더 떨어져봤자 물량을 더 늘릴 수 있는 기회니까요. 네. 현금도 충분히 갖고 있는 거고 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타이밍이 또 괜찮아 보일 수도 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현금 흐름. 사실 계속 현금을 매달 일정 부분 돌아오게 하는, 그러니까 들어오게 하는 거 사실 그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물도 탈 수 있는 네. 거고 또 이미 물려있는 주식을 팔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도 되는 거고 사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야 된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님께서 그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가 잡는 법도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네, 그 부분도 좀 반복해서 보시고 또 자산 투자 가이드 네, 책 보시면 더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 알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럼 대표님 오늘 인터뷰 한 요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네, 괜찮으실까요? 예, 네. 이렇게 해서 자산투자 가이드의 저자이신 천백만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